자, 과연 이 사법부의 판단, 이 철학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철학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박구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 이 제 감정이 참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일단 무기징역. 좀 그래도 다행이다. 워낙 이제 우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 다행이다. 그런데 선고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도저히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너무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갖고 걱정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철학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재판의 가장 큰 주체는 국민이잖아요. 국민이 핵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이 재판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두 가지 차원인데 위로란 말이 좀 이중적이긴 한데 하나는 그나마 공소권 없음 이런 식으로 공소 기각 네. 이런 것이 예, 나올까봐 초반에 그 부분 지날 때까지는 박수 쳤잖아요. 박수 쳤잖아. 네. 조마조마했거든요. 최 앵커님도 그때 막 손들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공소권 없으면 지나면 최소한의 것은 성립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전제 위에서 무기징역이 나온 것 여기에는 국민 모두가 위로받을 만하다. 네. 그런데 판결문 그 이후에 판결문 전체를 보면 이 지기현 판사한테는 국민이 없어요. 와, 아예 국민이 없던데요. 없다. 네. 없어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내란 재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판에 통해서 판결문을 통해서 예. 가장 설득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 그런데 이 재판을 쭉 듣고 있으면서 갑자기 제 혼란이 온 거예요. 저 재판관에게 나는 없는 것 같다. 국민은 없는 것 같다. 네. 윤석열을 설득하기 위한 것 같아요. 와,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네. 네. 윤석열한테 내가 어쩔 수 없이 당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래. 이 사람에게는 윤석열이가 지금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뭔가 위로를 국민께 드리고 싶은데 네. 내란 재판은 다른 재판하고 달라요. 다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를 명확히 밝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나라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 재판관의 판결문에.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많은 국민들이 상처받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최소 다행이다. 네. 또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게 상처받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네. 지금 감정이 저도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그 거예요. 감정이 굉장히 합리적인 감정인 거예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래된 철학이에요. 현대 정치 철학의 대부분은 감정이 의외로 굉장히 치밀하게 정치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행이다 하는 느낌하고 뭔가 상처받은 느낌이 동시에 일어나는 감정입니다. 그 이상한 감정이에요. 그렇죠. 이상한 감정입니다. 네, 진짜 이상한 감정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방광을 해결하면서 네. 오셨네요. 감감히 생각을 해봤는데 네. 왜 옛날 얘기 막 끌어왔잖아요. 예. 이것도 윤석열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요. 그렇죠. 로마 얘기하고 이런 그렇죠. 게. 예. 윤석열이 계속 윤석열이 왕 얘기하고 막. 가장 크게 주장한 건 뭐냐면 내가 통치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결단한 것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치권에 결단주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극우적 정치 철학 법 철학이거든요. 칼 슈미트라는 사람의 이론이고 그게 말하자면 나치의 이론적 법 철학적 근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좀 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공부를 했을 거고 그 정도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결단한 거다. 무엇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말한 거죠. 대통령님 왕도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저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게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판결문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좀 이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대통령들이 내란 해도 되겠구나. 비상계엄 선포해도 되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일정한 절차만 갖추면 형식적 실체적 요인이 어긋나더라도 결단할 수 있다. 네. 이걸 여전히 남겨둔 거예요. 매우 위험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예, 위험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요건의 실체적 요건을 최소한이라도 위배하면 바로 내란이라고 판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내용이 절차상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는 판단 안 하겠습니다. 그 요건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요건도 상당히 들어올 만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전례를 봤을 때 국회도 좀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이 문제 있더만. 다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한 것까지는 크게 이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 왜 군인을 거기까지 보내셨어요? 걔 왜 보냈어? 그것만 안 보냈으면 내가 지금 이런 판단 안 할 건데 대통령이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아, 이런 판단이라고 이런 내용이라고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다 이게 있을 비슷하게 수 있는 느꼈네. 일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게- 일이죠. 이게 판결문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아주 기괴하게 재판을 진행했던 직위원의 모습이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면 예. 어떻게 윤석열 피고인 이렇게 부를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의식 중이라도 그렇게 그렇죠. 부를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윤석열 피고인 이게 가능한 거야. 인식 자체가. 그러니까 노상훈 수첩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예.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판단을 할 때도 가장 큰 문제가 이 지금 내란 다시 말하면 비상계엄에 관한 사법적 판단을 할 때 판사는 주권자의 편에 서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네. 노상훈 수첩이 주권자의 편에서 보면 이게 그냥 아유, 그냥 메모 수준입니까? 끔찍하죠.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생- 이분은 제 생각에 직위원 판사는 아무리 그의 편을 생각해도 그냥 기계적으로 헌법 조문만 본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거 정서는 내란을 저진 사람들하고 사실은 정서는 같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섭죠, 사실은. 무섭죠. 예. 사법부에 사람이 저런 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좀 순간 갈 수 없는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 이 가시질 않아요. 아, 그래서 우선은 아까 법사위원장님 나오셨을 때 네. 사면 안 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아, 그거 잘 얘기했죠. 네, 아주 중요한 문제 같고 내란 재판부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란 재판부를 너무 쉽게 지금 잘 되겠거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아까 전 추미애 의원님 얘기 듣고 무릎을 딱 쳤는데 앞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이를 굉장히 봐주려는 느낌 많이 들었단 많이 말이에요. 들었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는 무기징역. 결국은 국민이 신경이 좀 쓰였던 것 같아.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 감시하고 견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무릎을 치셨습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지금과 같은 여론 지형이라든가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의식이 없었으면 그렇습니다. 이거 뭐 제가 보면 공소 기각이에요. 아, 이거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네. 진짜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논리를 만약에 풀어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논리는 얼마든지 지 멋대로 만들어내는 그렇죠. 애들이야. 아니, 풀어줬잖아요 이제 한번. 그러니까 풀어주기도 했고. 네, 그 논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예. 논리가 현실과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 예. 그냥 문장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문장이 맞으면. 주술 관계만 맞으면 되는 돼. 거예요. 한마 쉬운 말 하면. 주술 관계만 맞으면 돼. 내용은 다 내용은 개떡이라도 상관없어. 오늘 실제 판단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실체적으로 내용적으로 대통령이 기상계엄을 실시한 실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겠다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름대로 정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직위원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직위원이 뿐일까? 저는 이게 굉장히 두려운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이것. 그러니까 제가 아주 간단한 말씀을 먼저 드리면 리걸 마인드라고 그래요. 예전에 네. 법대에 가거나 지금 로스쿨에 가면 리걸 마인드를 가져라고 그래요. 예. 그럴 때 훈련받는 게 뭐냐면은 가장 큰 게 훈련받는 게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법조문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법조문 내에서 앞뒤가 맞는지를 보도록 훈련받는 게 리걸 마인드예요. 그걸 내적 정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관료나 법조인들은 이 내 판결문이 현실하고 맞냐 안 맞냐를 받도록 훈련받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훈련을 받냐면 이 법 조문만 가지고 예. 앞뒤가 맞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리걸 마인드예요. 그런데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륙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현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판결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하나는 배심원제. 그러니까 예. 최소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법 전문 지식이 없는 그러나 국민의 일반적인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영미법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대륙법에서도 배심원제를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로스쿨 제도예요. 다시 말하면 이 친구들이 법적 지식만 가지고 리걸 마인드만 갖다 보니까 국민들하고 너무 멀어진 거예요. 아. 본인들이 법조인으로 10년만 살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최소한 법적 판단이 심장을 가진 판단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인적 인격 교육을 받은 사람만 법조인이 되게 하자. 그래서 대학 교육을 받은 다음에 로스쿨을 하게 하자. 이게 지금 로스쿨 제도를 만들어진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도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로스쿨 들어가기 위해서 전인적 교육을 하라고 하는데 로스쿨 들어가기 위해서 로스쿨 교육만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이 주기현 판사 같은 분들이 절대 다수라고 생각해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무서운 거죠. 무섭네. 네. 근데 저는 솔직히 교수님보다 한 발 더 나갑니다. 뭐 네. 리걸 마인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법적인 정합성도 없다. 네. 자기 법적 세계관 안에서도 충돌이 일어난다. 많이 일어나죠. 예. 이번 판단 특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마저도 동의하지 맞아요. 않습니다. 네. 주기현 판결문은 내적 정합성이 아예 없어요. 그렇습니다. 따져보면. 지금. 예. 한쪽에서는 절차주의로 그러니까 대통령의 좀 전문적인 이야기해도 됩니까? 뭐 제가 한번 알아듣는지 제 자신 한번. 그러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서 사법적 판결을 하지 않겠다는 철저하게 절차주의적 관점이에요. 절차주의 관점이에요. 실체주의가 아니고. 그런데 영국 왕이 어쨌네, 연나라가 어쨌네, 이것은 절차주의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걸 자의적인 거예요. 맞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너무 자의적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냐? 저 한 개인의 저 깊은 심연에 있는 훈련되지 않은 정치적 관점이 이 안에 녹아들어 있는 많이 녹아들어 있더라고. 많이 녹아들어 있는 많이 녹아들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헷갈리는 거예요. 뭐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맞아. 이랬다가. 근데 그 안에는 지기현의 개인적인 양심이 있는 게 아니고 양심이 아주 잘못된 감정이 있다. 정치적 감정이 있다. 매우 저는 네, 그걸 많이 선민의식이 있다. 느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동조화는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면. 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한 혐오 정서가 또 굉장히 많이 깔려 당연히 있더라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나는 뭐가 우선이고 아니면 두 개 다 갖고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많이 읽혔다. 제일 큰 게 노상원 수첩 이야기할 때 제가 끔찍했던 게 뭐냐면 당장 아마 이 방송에 출연한 대부분 사람들이 노상원 수첩 보자마자 뭘 느껴요? 내가 저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 무섭죠. 그런 처자에서 끔찍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분 판단 노상원 수첩 얘기할 때 보면 되게 쉬워. 쉬워. 요거 너무 이렇게 조잡하고 그냥 하소연한 거고. 거야. 네. 조악하다라는 조악하다는 표현을 그게 했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무섭지.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보다 그렇게 메모한 게 사람을 더 쉽고 잔인하게 죽이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치밀하게 짜면 죽이는 방법을 치밀하게 짜면 그나마 덜 고통스럽게 죽인다고 해요. 근데 저렇게 조악하게 짜놓잖아요. 자기 말대로 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한 두세 차례 그런 말 하던데 몰랐다는 얘기를 중시해요. 법률 이게 내란의 주요 가담자로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할 때 네, 인식. 인식 여부거든요. 네. 인식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지위와 연관돼서 판단해야 되거든요. 지위를 좀 고려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최욱 앵커님은 몰라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만사항이.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우는 거거든요. 맞아. 근데 어떤 예를 들자면 개별 작가님은 거기까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네, 직급에 네. 따라서 몰랐다는 것을 다르게 판단한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제가 애들은 얘기했지만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잖아요. 오이디푸스가 자기 어머니인지 몰랐잖아요. 아버지인지 모르고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그 왕이 됐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몰랐다니까 판단 안 받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가 눈을 빼내야 되죠. 그러니까 몰랐다는 것으로 사법적 판결로부터 제외되지 않는다. 이게 어디까지만 되느냐? 그 지위에 따라서. 그런데 간부라 하면 우리 같은 간부라 하면 더군다나 어떤 지위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몰랐다는 건 범죄 요건 사실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더 책임을 져야 되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몰랐으면 더 강하게 물어야죠. 책임을. 군에 장성까지 된 사람들이 경찰에 최고위직까지 간 사람들이 몰랐다? 말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근데 몰랐을 리도 없고. 그렇죠. 그렇지. 몰랐을 리도 없지.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럼요. 몰라. 허탈하죠. 허탈해, 허탈해. 진짜. 이 직위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논리적인 뭔가 이야기한다는 게 허탈해요. 와, 앞뒤가 너무 다른 이론들을 막 뒤섞여 있어. 그렇습니다. 잡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또 놀랬던 대목이 내가 폭동에 가담을 했더라도 인식이 없었으면 그거는 내란 그러니까. 동조자가 아니래. 예. 그렇죠. 그 미친 거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된 그 인식이 관심과 무관하게 있을 수 있는가? 인식이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없지. 그런 건 없어요. 현대 철학에서 옛날에 아. 그러니까 그런 이론은 옛날에 가진 자들이 만드는 이론인 거예요. 심지어 가장 강력한 물리적 현상에서도 사람이 보고 있냐 안 보고 있냐에 따라서 파동이 됐다 입자가 됐다 하잖아요. 네. 양자 역학. 양자 역학에서. 그러니까 가장 미세한 양자조차도 사람이 보는 것에 따라서 보고 있냐에 따라서 파동이 됐다 입자가 됐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물리의 세계예요. 인간의 세계는 어쩌겠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부 연동돼서 인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몰랐다라는 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몰랐다는 것으로부터 마치 이 사람이 이런 것으로부터 무관심했던 것처럼 아니 무관심으로부터 인식을 막 없다고 하고 막 박죽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운 지식인데요. 배웠다. 진짜 네.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릴 때 누구 아들 판검사 됐다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솔직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블랙카드 다 떼야 됩니다. 지금 저 자리에 오래 있으면 저렇게 국민들이 안 보이나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은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관료들도 그럴 위험성이 커져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어떤 위험성이냐면 자기도 모르게 항상 뭘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거든요. 내가 이것으로 나중에 처벌을 받을까 봐 법조문과도 맞는 것만 계속 문서를 써요. 그래서 그게 선거를 왜 하냐. 민주주의가 왜 필요하냐. 네. 선거를 통해서 간 말하자면 선출자가 가서 그걸 한 번씩 망치에 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현실의 기운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렇죠. 현실의 네. 기운이. 그래서 지금까지 가장 우리나라 잘못된 게 뭐냐. 사법부 안에 인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게 가장 문제의 근원이에요. 전 세계에서 사법부의 인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그래요? 다른 나라 다 봐보세요. 지금 법원 행정처 이런 것으로 자기들끼리 막 대법원이 주요 인사를 관장하고 이런 나라는 없어요. 당연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배시 문제도 없지. 어떤 인사 문제, 어떤 사법적 통제도 안 받지. 그러니까 판사 10년 된 사람 중에 현실적 대화를 가능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해보세요. 여기 와서 판사를 또 몇 년 지나다 보면 좀 되는 거지. 판사 10년 지난 사람 중에 현실과의 능동적 관계를 맺어서 판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아주 건강하게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법부 인사 문제를 사법부 개혁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인사에 다른 말로 아주 쉬운 말은 그런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법부 인사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사람들은 국회가 추천한 인물들이 합니다. 우리 같으면 또 그 난리 납니다. 상권 분리 사법권 침해라 그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이 뭐냐. 재판 독립이에요. 재판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지 재판관들의 인사의 독립이 아니에요. 재판의 독립. 재판의 독립인 거예요. 그렇지. 재판에 관해서는 독립된다는 말이지 인사 문제에 관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 이 대한민국 어디에 주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곳이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그 유일하게 있는 곳이 사법부예요. 그러네. 아니 입법부의 임명권은 국민한테 있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행정부의 임명권이 국민한테 당연히 있잖아. 그렇죠. 왜 사법부는 없어야 됩니까? 왜 없어? 아니, 뭐야? 이제 내가 발견했네. 당연히 그렇죠. 사법부도 다 국민이 임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뭔만 하냐? 재판은 독립돼야 되는 거예요. 재판은 독립돼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재판이 독립되는 경우도 그조차도 위험하다 보니까 유무죄는 국민이 판단해라 하는 게 배심원죄잖아요. 유무죄는 국민이 판단하고 양형에 관해서는 전문성이 있으니까 해라. 이 양형에 정도가 대해서는 전문성 있는 판사가 해라. 이게 전 세계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사법부의 독립이란 뭐냐? 오케이. 양형에 관한 재판 전문가가 판단해라. 여기까지예요. 나머지는 다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나라의 주인이 누군데요? 주권자. 주권자 국민이잖아요. 국민. 예.
그래서 제가 잠깐 하나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아 뭐가 있습니까? 네. 정리할까 해서 정리합니다. 이 사태를 정리할까 해서 잘 보시면 아유 못 보게 돼 있어. 어렵게 돼 있나요?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씨. 진짜 잘하는데 뭐야 정리한다고 해서 난 또 저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저걸 누가 알아보냐.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근데 라틴에서 원래 온 말인데, 예? 아우토리타스라는 이 말에서 온 말인데,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이 나라는 주권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예요.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냐. 만들었냐? 그러면 그걸 누가 저자냐? 누가 이 책을 누가 썼냐? 책을 누가 썼느냐? 네, 저자란 저자가 말이잖아요. 누구냐? 여자. 이 저자란 말이 나중에 나중에 대통령의 권한 할 때 어서리티란 말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그러면 프레젠트에 어서리티란 말 쓰거든요. 그게 권위란 말이에요. authority, 예, th 권위, 발음 가운데 조심해 있는 말. 주시고 authority,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 예, 이 말은 네. 누가 권위를 누가 부여한 거예요? 권위를 주권자가 부여한 거예요. 주권자가 권위를 부여했어. 제한적으로 부여한 거예요. 예.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예. 통해서. 그런데 이 주권자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주권자가 되려고 하는 게 뭐냐? 옆에 있는 어서테리언이즘이에요. 이게 바로 파시즘 권위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국민의 주권자 역할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독재자네. 그렇죠. 자기가 주권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그게 되겠다. 대통령 윤석열이 말하는 내가 헌법적 결단했단 말이 핵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 잘 이해가 안 오는데 서양에서는 저 권위주의란 말을 파시즘이란 말로 대신 쓰는 거예요. 실제로 영어권에서는 파시즘이란 표현보다 권위주의란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아 권위주의. 그 사람들은 어원적으로 그게 다 와닿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권위주의는 즉 윤석열이 하는 모든 행사는 폭력이에요. 폭력이죠. 권한을 벗어나는 거예요. 예. 권한을 벗어나 폭력. 정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느낌이. 그러니까 그 죄송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로 권위주의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주의는 이제 대의제니까 맞죠? 아니 민주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아까 말한 저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나라의 저자가 누구야? 주권자, 국민. 헌법을 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헌법을 쓰는 사람 누구냐? 국민. 국민이라는 주권자, 그 국민이 국민이 일부 권위를 누구에게 부여했잖아. 대통령한테. 투표를 통해서 권위하잖아. 근데 아니 부여하잖아. 권위를 부여할 때 무슨 뭘 하라고 그러겠죠? 대통령에게 왜 대통령 자리를 줘요? 대통령 임무가 뭐야? 이거 국가를 통치하라고. 핵심이 그게 아니고 핵심이 그건 아니지. 주권자인 나의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보호하라. 그게 대통령과 헌법기관 모든 헌법기관의 주요 임무예요. 예. 내 권리를 보호하라고 권한을 줬다. 그렇죠. 그러면 내 권리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국민이 갖는 주권자로서 국민이 가진 권리 라이트는 두 가지예요. 딱 두 가지. 핵심이 하나는 인권, 기본권. 인권. 다른 하나는 주권이에요. 인권과 주권. 그러니까 인권과 주권을 보호하고 확장하라는 게 대통령에 부여된 제1 임무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 내가 주권자 될게. 그러면서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인 거예요. 그럼 내란이겠네. 윤석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실체적으로 내란이란 말이에요. 이 비상계엄 자체가. 오케이. 그런데 지기현이는 뭐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고요. 그건 따질 필요도 없고요. 네, 그건 따질 필요 없고요. 여기를 심하게 따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왕 얘기가 올 때가 아니라. 그게 제일 중요한 이게 대목이었네. 법리적으로 당신의 이제 비상계엄이 국민이 당신의 부여한 권한을 가지고 보호하고 신장해야 될 주권과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라고 판단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더 중요했네. 그 부분이 핵심인데 무슨 영국 왕 우리 집 영국 왕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찰스를 또 찾으러 가고 하더라고. 그건 나중에 저희같이 연구자들이 책 쓸 때 하는 얘기지. 자기가 왜 해요?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해야 될 때. 거기서 내가 정말 조마조마하고 초조한데 웃음이 터지더라고. 오늘 목요일이라서 썬킹 코너를 하나 나는 이제 혼자서 그렇게 웃기더라고. 웃기더라고 애가. 영국 얘기할 때 지식인들 한국의 지식인들 진짜 심각하다. 심각해. 배웠다는 사람들 진짜 심각하다. 아니 법을 다룰 때는 국민의 심장을 위해서 다뤄야죠. 이게 무한 태도예요. 네.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 당신들이 부여해준 권한이 침해한 행위 자체가 이미 내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했어야 돼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네? 네. 오늘은 그리고- 근데 국민은 없었어. 네. 주권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12월 3일 날 새벽에
그 마음 졸이고 봤던 국민들이 없어. 없어.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탱크 앞에서 목숨을 안 걸고 나와. 누웠던 그렇죠. 사람들이 맞아요. 마음속에 없어. 아니 안 나오더라니까. 오로지 대통령 윤석열한테 대통령님 내가 좀 이렇게 판단해서 미안하니까 내 말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 말이야. 이제 한겨부 내용이. 맞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 국민이 없어서 네. 상처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 지금. 그 얘기예요. 진짜 한 번이 없더라고. 아니, 최소한 그래 무기징했으니까 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판단이야?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판단? 여기서 안 돼. 동의가 안 돼. 맞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또 제가 무리한 걸 준비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다 좋았는데 어소리티 나오면서 이게 좀 꼬였어요. 거기서 좀 약간, 어소리티에서 네. 이게 번데기 발음해서 이게 완전 꼬여버렸거든요. 네. 네. 너무 헷갈렸습니다. 솔직히. 아니 제가 주로 독일어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 독일은 어소리티. 좀 발음이 많이 다르거든요. 언어는 똑같은데 발음이 같다 보니까 거기서 헷갈려요. 조금 꼬였는데 의미는 전달됐습니다. 네. 네. 기본권, 인권하고 주권. 주권.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죠. 인권과 주권. 그러니까 인권과 주권을 보호하거나 신장하지 않고 그걸 거꾸로 침해하거나 축소시키는 모든 헌법기관은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헌법 체계예요. 네, 그거 하라고 앉혀놓은 그거 자리니까. 앉혀놓은 거예요. 네. 다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국가 생활하면 세금도 내요. 다 우리의 주권과 주권 인권 인권 보호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딱 그거 하나인데. 그걸 침해했어. 그러면 그냥 끝난 거지. 그렇죠. 거기서. 게임 끝. 그렇죠. 그게 핵심이네요. 그게 핵심 요건이고 네. 그걸 법리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기현 판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아예 안 했어요. 제가 죄송한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했는데 짧게 좀 대답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그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 학자분들은 사형에 대해서는 반대적 입장을 취해오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건에 대해서는 사형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것. 네. 이건 내 아는 세계관에서 이게 좀 모순이 발생해가지고 저도 조금 힘든 측면이 전 있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 사형 반대론자입니다. 사형 반대론자. 사형 반대론자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진보 진영이 사형을 반대하고 좀 보수정이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형을 선고는 하되 집행하지 않는 게 우리 사회의 합의라고 봅니다. 예. 소중하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소중한 거예요. 이런 거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좌우가 함께 어느 선상에서 합의한 거잖아요. 애매해 보이지만 그게 합의점이야. 그렇죠. 보이지 않는 그걸 중첩적 합의라고 해요. 그거 괜찮네.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서로 다른 이유로 그러니까 근거나 이유는 달라요. 근데 마지막 결과물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합의하는 거예요. 이걸 오버래핑돼서 중첩적으로 합의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네. 두 번째 그런데 단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판결문은 여기까지 동의해요. 하지만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내란죄는 전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인권을 침해한 거 달라요. 주권을 침해하면 나라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라를 부정해. 나라 전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인권 관련 형법 관련된 논의를 벗어난 얘기예요. 그러네. 그러면 이건 저는 사형을 언도해야 된다고 경우에 따라 사형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집행까지 갑니까? 그렇죠. 저는 다른 입장이에요.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아예 그 링 밖의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은 링 안에서 이야기예요. 앞에까지 앞에는. 그러니까 막 사형 제도를 존치시키냐 없애냐 뭐 이런 건 링 안에서 그렇죠. 이야기야. 그런데 나라를 전쟁도 일으키려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살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국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다고 지금까지 인권의 관점에서 사형을 반대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죠. 이거 주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알겠다. 그 법철학적으로 보면 인권 관련해서 제가 사형제도를 반대해요. 저는 선고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주권 관련해서 다른 얘기예요. 주권을 관련해서는 역사 이래로 주권을 침해한 사람 누가 살려줍니까? 주권을 파괴한 우두머리를 누가 살려줘요? 그건 동물의 세계에서나 인간의 세계에서나 똑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 모두가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이건 인권의 문제와 관계없다. 네. 이게 주권의 문제다. 알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정리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저 혼자한테 항상 그게 좀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혼자 있을 때마다.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형제 폐지론자인데 네. 윤석열 때문에 좀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사형제 폐지하는 거에 반대하는데
원포인트 사형 집행.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원포인트. 네. 저 민동희 기자 가끔 느낀 건데 예. 내가 좋아하거든요. 선한 분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네. 진짜 심각하게 웃기기는 이제 어렵거든요. 근데 원포인트 사형 원포인트로 집행.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완전히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예외. 진짜. 그만 사실은 이제 이 외환도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그럼요. 네. 그거는 이제 네.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죠. 그래서 정말 저는 악질적인. 이런 논의도 있지만 이건 철학계나 학계에서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감정이 네. 아니거든. 아니에요. 네. 이것은 주권과 관련된 침해가 과연 사형제도를 집행해서 안 해도 되는가? 이건 전 심각하게 논쟁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